4년 계약하는 임대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임대차법 3법에 대한 보완 방안을 찾는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 멤버십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이제 저희 연회원 밴드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3월 9일 대통령 선거 끝나고 3월 10일 날 내부적으로 공유 하나 드린 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택 임대 사업자, 이제 줄여서 주임사라고 하죠. 주임사도 약간 부활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드디어 주임사 부활 관련된 공식적인 기사가 이제 오늘자로 나왔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떤 의미인지 제가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죠. 자, 연합뉴스 기사고요. 서미숙 기장님께서 3월 28일 날 작성한 겁니다. 이제 라이브 하고 있는 오늘이고요. 참고로 3월 28일은 제가 그녀를 2006년에 처음 만난 날입니다. 나름 의미가 있는 날이에요. 저에게 뭐라도 좀 돈다발이라도 사가야 되지 않나 고민됩니다. 자, 어쨌든 보도록 하죠. 요약된 거 세 줄 먼저 볼까요? 자, 인수위와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 전면 손질에 앞서서 단기 과제로 검토하겠다. 이게 당선인은 전면 손질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이라는 게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물론 현 정부는 2년 전에 이거를 3일 만에 날치기를 했지만,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는 뭔가 이제 단기 과제로 되고 중장기적으로 뭔가 고칠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계약, 임대료 낮춘 임대인의 혜택을 줘서 자발적 참여 유도할 것 같다. 자, 그리고 요거죠. 소형 아파트 임대사업자 부활,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등도 논의하겠다. 굵직굵직한 내용인데 전부 보면은 임대차 시장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지금 들어서는 새 정부는 임대차 시장만이라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임대차 시장이 있고 매매 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매매 시장은 단기간에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럼 남아있는 게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 이런 정비 사업이거든요. 근데 정비 사업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그 동안에 임대차 시장이라도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을 잡으려면 그로 인해서 많이 좀 안 좋아졌던 제도들을 바꿀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임대차 3법,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주택임대사업자예요. 결국은 민간에서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민간은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주임사밖에 없어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TF를 통해서 부동산 공약 국정과제 선별에 들어간 가운데 임대차 3법과 관련해서는 당장 제도 폐기나 손질보다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시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보완 방안을 우선 시행할 것으로 정해졌다. 중장기적으로는 저게 이제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이게 법을 바꾸는 게 쉽지도 않고, 또 지금 여전히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를 하겠죠. 자, 인수위 관계자는 28일 대통령 당선인의 임대차 3법 전면 재검토 공약은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장기 과제가 될 거다.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리고 장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손질하긴 하지만 그때까지도 임대차 시장이 불안하면은, 둘 다 불안하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이. 임대차 시장도 힘들고 매매 시장도 힘들어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임대차 3법을 손질하긴 하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집주인의 인센티브 주겠다. 그 인센티브 중에 하나가 이제 뭐 4년 계약,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죠.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하제, 전월세 신고제, 이걸 이제 임대차 3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2020년이었죠. 7월달.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 게, 1주택 실거주 주택 하나만 가지고 있는 제 친구가 있는데, 뭐 부동산 투자 이런 거 관심도 없고, 뭐 지금 그 민주당에서 했던 정책 별로 관심도 없고 그냥 그랬던 친구예요. 그런데 요 임대차 3법 날치기 한 거 보고는 엄청 개거품 물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대다수의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법을 저렇게 쉽게 통과시킬 수가 있냐. 논의도 없이.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런데 뭐 여전히 국회에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당장 법 개정은 좀 어려운 게 사실이죠. 물론 여기 기사에서는 인수위하고 정부에서 같이 협의한다고는 하지만 또 입법기관은 다른
스탠스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 보완 방안을 먼저 실행하겠다는 거죠. 할 수 있는 것부터. 자, 2020년 7월 말 이 임대차 시장에서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가 먼저 시행이 됐죠. 그래서 전세값이 급등했죠. 왜냐하면 이제 취지는 당연히 저도 동의해요. 임차인의 권리를 더 강화하고 보호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항상 이 법이라는 거는 이 권리와 의무가 밸런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가 생기면 의무도 따라야 되는 거고, 의무가 있으면 그에 따른 권리도 내가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무는 없는 상태에서 권리만 새로 생겨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밸런스 균형이 무너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임차인들끼리 이 권리를 피주고 사고 팔아요. 아주 그 일부이긴 하지만 그런 실제 그 경험담을 임대인 통해서 들었어요. 여러분이 딱 들으면 아는 그런 사람들한테. 누구라고 말은 제가 못하고. 자, 어쨌든 그게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세값이 급등했죠. 그리고 이제 올해 7월 말부터는 그 2+2 형태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소진한 물건들이 신규 계약 형태로 나오면은 이때는 시세대로 올릴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전월세 가격 상승이 아무래도 전보다 더 올라갈 거 아니냐. 그럼 오히려 더 이제 불안해져 버리는 거죠. 특히 임대차 시장에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들 있죠. 누구예요?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제 세대 분리해가지고 곧바로 매수하기 힘드니까 전세를 구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또 오히려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최근 종부세 등 집주인의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세금 인상분이 전월세에 전가돼 임차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더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서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보유세 부담 줄었다는데요? 아니, 그건 1주택자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1주택자는 자기가 실거줘야 되니까 그게 임대차 시장에 나올 일이 없잖아요. 아주 극히 적은 거 빼놓고. 그러면 임대차 시장에 전세나 월세를 공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주택자잖아요. 근데 그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계속해서 올라가 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거를 뭔가 충당을 하기 위해서 전월세에 전가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은 거죠. 이거는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면 다 알아요. 재정학이라는 과목에 이미 나오니까 그래프까지 딱 그려가지고 네드웨이 로스라고 해가지고 사회적 순서질 막 삼각형 나오고 계산하고 막 그래요. 누구만 모르는 것 같죠, 그죠? 인수위와 정부는 단기적으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계약 기간을 4년 연장해서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또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게 올리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해서 임차인의 부담을 들어주는 임대인에게는 별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온 건 아니고 2+2처럼 처음부터 4년을 계약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너무 이제 월세가 많으니까 월세를 이제 전세로 전환하고 그런 경우에는 뭔가 별도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제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에서 약간 일부를 몇 가지 차용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령 보유하는 저 4년 동안에는 뭐 재산세와 종부세를 좀 줄여준다든지 너무 이제 또 과도한 혜택을 줘가지고 제도가 폐지가 됐었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의식해서 너무 파격적인 혜택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종부세를 뭐 일부 감면 재산세도 어차피 100% 감면은 아니었었죠. 주임사 제도도. 그럼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인수위 말고 정부예요.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말까지 계약하는 전월세 물건 중에서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가격을 올리고 2년간 계약을 유지하면 상생 임대인에게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2년 중에 1년을 채운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거 뭐 별로 여러분 신경 쓰세요? 거의 뭐 그냥 뭐 신경 안 쓰는 사문화된 그런 제도 아닌가 이거? 저도 뭐 신경도 안 쓰고 있고요. 이것도 조건이 많아요. 1주택자만 해당되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또 해당되는 게 또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면 게 이거죠. 자, 인수위는 이와 함께 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폐기로 저렴한 임대료의 장기 전월세 주택 공급이 중단되는 문제를 고려해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부활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할 방침이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주택임대사업자가 2020년 6.17 특히 7.10 대책을 통해서 제도가 일부 폐지가 됐죠. 뭐가 폐지가 됐죠? 민간단기 4년은 싹 다 없어져 버렸죠. 4년짜리는 유형을 막론하고 다 없애버렸고 8년짜리는 아파트만 없앴어요. 아니 왜 그 아파트에 무슨 뭐 원한이 있나? 왜 그러죠? 다른 건 다 돼. 뭐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그런 건 다 되는데
아파트만, 온리 아파트만 8년짜리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등록하는 것들은 이제 다 10년이었고, 그런데 아파트 중에서 이제 어떤 매매 시장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전부 다는 아니고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 20평대, 뭐 한 24평, 28평 요런 중소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부활을 검토하겠다. 아직 확정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굉장히 높은 가능성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그 말씀드렸지만 저희 연회원 밴드 방에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언급드렸었고, 그리고 3월 중순에 제가 만들어서 작성을 해서 이미 제출한 4월 2일 날 진행하는 환경 머니 로드쇼 자료에서도 요거 있어요. 요거 분명히 살릴 수밖에 없다. 자, 왜 그런지 좀 더 볼게요. 임대사업자에게는 임대료 인상을 5% 이하로 제한하되 종부세 합산 과세죠, 과세. 과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대학원 과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여기도 과제로 나오네. 자, 그래서 임대사업자한테는 5% 이내로만 하고, 대신 여기에 대해서 의무를 줬잖아요. 그럼 어떤 권리를 주느냐? 종부세 합산과세를 배제하겠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막 혜택이 너무 커가지고 좀 공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는 100% 아예 합산 배제. 그리고 조금 약간 큰 거는 뭐 한 일부 배제. 저는 좀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뭐 다 없애주면 좋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크죠. 이게 이제 국세에 관련된 거예요. 국세에 관련된 거. 그리고 이제 취득세, 재산세는 이제 지방세니까 또 따로 별도로 있고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설령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등록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혜택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따지는 게 엄청 꼼꼼해요. 자, 그런데 너는 뭘 근거로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이 될 거라고 보느냐? 밑에 좀만 더 보고 볼게요. 자, 한편 이제 또 다른 이야기예요.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이제 계도 기간 없이 이제 과태료 곧바로 나가버리죠. 대상은 누굽니까? 보증금이 6천을 넘거나 혹은 월세가 30을 초과하는 경우,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되면은 전부 다 신고해야 돼요. 이거는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미 신고를 했었는데, 주택임대 사업자가 아닌 미등록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계약 체결이래요.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 체결을. 이게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은 양도세에 관심이 많아서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잔금을 치고 나서 30일 이내인가? 그렇지 않고 계약을 하면 30일 이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 2, 3개월 후에 이제 뭐 전세나 월세 잔금을 치르는데 그때 가서 해버리면 이거 놓칩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자,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내용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데 보통 임차인들이 이제 본인들 그 요즘에 이제 깡통 전세 이슈도 있고 하니까 좀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임차인 분들이 그냥 알아서 챙겨가지고 신고해요. 그러면 이제 카톡으로 와요. 뭐 신고 잘 됐다고. 그럼 이제 보고 잘 하셨네.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부동산에서 하는 일은 아닌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좀 서비스로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종의 서비스입니다. 막 여러분들이 부동산에다가 너무 막 당연하다는 식으로 하면 또 부동산에서 또 약간 마음 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의무 대상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여전히 건수는 늘었지만 누락분이 많다라고 정부는 분석하고 있어요. 이게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당장 6월부터 파악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행정력 투입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제 이것도 안 했다고 또 과태료 막 100만 원 내면 좀 아무래도 마음 속상하잖아요.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좀 기간을 연장해 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최종 협의는 이제 정부하고 인수위가 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이죠. 3월 28일 날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모여서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원래 오찬이었는데 좀 길게 이야기하자 해서 만찬으로 되고, 동석자도 배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좀 반주도 들어가면 분위기가 좋아지지 않을까 해서 좀 뭐가 됐던지 간에 서로 좀 잘 협의하시고 서로 조금씩 더 양보하셔가지고 일단 국민들이 좀 편하게 잘 살 수 있게 좀 좋은 제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부동산 시장이 이 매매 시장이고요. 임대차 시장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죠. 그동안 예상을 했지만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저도 이제 14년, 15년부터 투자를 하면서 19년, 20년 그때 이제 꺾일 거 예상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게 예정대로 다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겨버렸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되면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게 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봐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은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계속 가거나 안 가더라도 이렇게 보합이 될 텐데, 좀 시간을 좀 벌어야 되거든요. 그 시간을 버는 동안에 이거라도 안정을 시켜야 돼요. 그럼 이걸 안정을 시키려면 민간에서 공급을 해야 되거든요. 민간에서 공급을 하는 주체는 다주택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주택임대 사업자예요. 그래서 이번에 4월 2일 하는 한경 머니 로드쇼도 한번 들어보세요. 무료니까.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가 부활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어요. 예전만큼 전면적인 어떤 세제 혜택을 싹 다 풀고 그렇게까지는 좀 힘들 것 같은데, 아주 일부는 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러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기사 나온 것처럼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 일부 좀 하는 걸로 나왔고, 근데 좀 더 의견들이 좀 나눠지겠죠. 시간은 좀 있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14년, 15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건 진짜 잘 따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임사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그냥 등록만 하면 혜택을 받는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권리와 의무가 이게 서로 균형을 맞아야 된다고. 이게 단순히 등록만 했는데 내가 어떤 큰 혜택을 받는다, 세상에 공짜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애가 9살인데요. 저희 애한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 없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 취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부세인지 양도세인지 분명히 목적을 명확하셔야 되고요. 내가 만약에 얻고 싶은 혜택이 양도세다. 그럼 그 양도세를 얻으려면 내가 어떤 요건이 돼야 되는지 확인하신 후에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들어가 버려요. 국토부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냈었던 연도가 2020년 3월 그때 1분기였는데, 그 당시에 전체 등록한 1분기에 등록한 주택의 12%인가가 기준시가가 6억 넘었어요. 그러면은 그 주택은 무슨 혜택 못 받는 줄 알아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은 이미 못 받아요. 왜 그렇게 막 등록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설령 부활이 된다 하더라도 옳거니 하고 무조건 등록했다가는 나중에 피눈물 흘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조건으로는 3개월 안에 해지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3개월 정도면은 100일 정도니까 시간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설령 등록 잘못하시더라도 그런 거 있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 혹시 이제 더 많이 제대로 공부하실 거면 제 정규 과정 들으시면은 정확하게 많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라는 거를 잘 활용하면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물론 한 3, 4년 정도 지나야 돼요. 제도가 다 완비되려면. 3, 4년 정도가 지나면 오히려 그때 되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괜찮은 다주택, 여러 채 보유한 사람이 위너가 될 수 있는 또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022년이죠.
한 25년, 26년 정도 돼서 이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다들 기억 못 하시겠지만. 예, 자,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더 많은 이야기는 제 정규 과정하고 그 4월 2일 날 하는 환경 머니 로드쇼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제가 또 놀라운 부동산 놀부님 또 채널 가서 또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쁘신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고맙습니다.